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할리우드에서 제작 중인 드라마로 인해 미국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중국이 터무니없는 동북 공정과 역사 왜곡을 하며 한중 역사 문제로까지 번졌다고 하는데요. 그 논란의 중심에는 거북선이 있었습니다. 역사 왜곡을 짓밟고 세계를 뒤흔든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최지혁 국제문화재단 부이사장입니다. 국제문화재단과 할리우드가 손잡고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글로벌 드라마 제작에 돌입했죠. 이건 단순한 사극이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문화적 선언이죠. 드디어 우리 역사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 연출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마이클 감독은 사무실 창문을 바라보며 이순신이란 인물은 흥미롭지만 현대 관객들은 역사보다 폭발과 액션을 원해라고 말했죠. 그의 말에 제작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순신은 또 하나의 동양 무장에 불과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적 천재성, 혁신적인 거북선 설계, 16세기에 23전 23승이라는 불가능한 기록을 어떻게 단순한 액션으로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고 처음으로 리우첸을 마주했습니다. 거북선은 명나라 해전 전략의 변형입니다. 이순신은 그저 따라쟁이일 뿐이죠.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리우첸은 중국계 미국 역사학자로 프로젝트 자문단에 합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지만 그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고 할리우드 제작진들은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봤죠. 리우 박사님, 그 주장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있으신가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회의실 내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 순간 단순한 드라마 기획이 아닌 우리 역사의 위상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느꼈습니다. 리우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미팅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회의는 어색한 분위기로 마무리됐죠. 밖으로 나오는 길에 마이클 감독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지역, 역사는 해석의 문제야.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와 거북선 관련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모니터 불빛 아래서 밤을 지새우며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내가 여기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리우첸의 주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그는 논문을 발표하고 각종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며 이순신 신화는 허상이라는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CNN과 BBC 같은 외신들도 앞다투어 이 논쟁을 다뤘죠. 그들은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측 주장에 더 많은 무게를 실었습니다. 조선의 거북선 설계는 명나라 수군 장수 척계광의 전술을 차용한 것이다. 리우의 인터뷰가 전 세계에 방영되는 동안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재단 이사들, 문화부 관계자들,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도 상황 파악을 위한 연락이 왔죠. 마치 국가적 위기 상황이 된 듯 했습니다. 재단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었습니다. 기획팀장 박성민은 회의 중에 이대로 가다간 한국 역사가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정부 관계자들은 필요하다면 프로젝트 중단도 고려하라는 압박을 넣었죠.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동안 제 안에서는 불안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차분하게 말했지만 제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라 한국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라고 느꼈으니까요. 팀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이순신 장군도 이런 밤하늘을 보며 전략을 구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니까요. 저는 밤마다 사무실에 남아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관한 사료들을 뒤적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 수군 기록, 왜군의 전투 보고서, 명나라 문헌까지 모든 자료를 검토했죠. 프로젝트를 포기한다면 그건 우리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한밤중 차가운 모니터빛 아래서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기밀 자료들이 누군가에 의해 외부로 유출된 흔적이 있었죠. 서버 접속 기록을 확인해 보니 우리 내부 자료가 정기적으로 외부 IP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배신자가 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번엔 제가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누가 우리를 배신했을까요? 함께 밤새워 일했던 팀원들, 열정적으로 의견을 나눴던 연구원들. 그들 중 하나가 이순신의 명예를 팔아넘기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유출의 배후를 찾아냈습니다. 프랑스 출신 콘텐츠 디렉터 클레어 마틴이었죠. 동양사 권위자로 알려진 그녀가 오피스 서버에 접속해 기밀 자료를 빼돌린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그녀가 늦은 밤 자료실에서 문서를 복사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죠. 클레어는 리우 챙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중국 학술재단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와 유럽 학회 키노트 발표 기회를 조건으로 우리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에는 아시아 역사의 객관적 재해석은 학계에 필요한 변화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객관적 재해석이란 것이 우리 역사의 왜곡을 의미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반대편에서 바라본 클레어의 책상, 걸려있던 동양 역사서들과 우리 팀과 찍었던 웃음 가득한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 때로는 밤새 토론하며 커피를 나눠 마시던 친구였습니다. 그 신뢰했던 동료의 배신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클레어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는지 창백해졌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요, 지역. 그녀가 말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왜 그랬어요, 클레어? 우리는 동료였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에요. 세계사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죠. 그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신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클레어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진실에 기댄다. 그러나 한국은 감정에 기대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이 뉴스로 퍼져나갈 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국정원 고위직이었던 아버지는 문화재 밀수범으로 낙인 찍혀 평생을 살아오셨죠. 그동안 저는 그런 아버지와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기자들의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는 가운데 저는 도피하듯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몇 년 만에 찾은 아버지의 집은 적막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오래된 소파, 벽에 걸린 고지도들. 아버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건 아버지의 옛 서재에서였습니다. 그동안 피해왔던 아버지의 흔적들을 마주하고 싶었죠. 책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어렸을 때 본 적 있는 그 금고의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고 금고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문화재 밀수범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였다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문화재 밀반출 사건을 조사하던 아버지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침묵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분은 국가를 위해 침묵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으셨더군요.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승리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위한,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 되었죠. 일기장을 품에 안고 서재를 둘러보니 벽에 걸린 고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해전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지도에 집착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미국 해군 박물관 큐레이터 제임스 밀러였죠. 거북선에 관심이 있다며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서양 학자의 갑작스러운 접근이라니. 하지만 제임스의 메일에는 제가 몰랐던 거북선 관련 영국 해군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경계심을 품고 뉴욕 해군 박물관에서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긴 은발에 뾰족한 수염을 기른 그는 예상과 달리 활기 넘치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각종 선박 모형과 해전 지도로 가득했죠. 벽 한쪽에는 거북선의 오래된 스케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해군 전략 연구 전문가로 거북선이 현대 군함 설계에도 영향을 준 혁신적 구조물이라는 연구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닙니다. 해군 전략의 혁신을 누가 이뤘느냐의 문제죠. 거북선은 세계 해전사의 변곡점입니다. 처음 제임스를 만났을 때 그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이에요. 오늘날 해군 전술의 뿌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세기 영국 해군이 거북선 구조를 연구한 기록, 미 해군 전략가들이 이순신의 전술을 분석한 논문들. 이런 자료들이 있었다니. 왜 이런 자료들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구 중심적 해군사 서술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역사를 왜곡해왔으니까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공감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권력의 언어로 쓰여져 왔으니까요. 우리는 즉시 거북선 복원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제임스의 기술팀과 우리 재단의 역사학자들이 함께 거북선의 3D 모델을 만들었죠. 철갑 구조, 회전포, 용머리 물대포까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한 끝에 우리는 거북선의 실제 구조와 전투 능력을 시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제임스가 말했을 때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복원 과정과 거북선의 혁신적 구조를 설명하는 짧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담은 짧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건 동양의 전설이 아닌 과학이자 전략이었다. 영상 마지막에 제가 직접 말한 이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루 만에 3천만 뷰를 넘겼죠. 댓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놀라움과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해군 전문가들과 공학도들의 분석 댓글이 이어졌죠. 이 디자인은 현대 해군 설계에도 통용될 수 있는 혁신적 발상이다. 그러나 영상의 성공은 새로운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 영상을 역사 왜곡으로 규정했고 자국 내에서는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체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명나라 수군이 거북선의 원조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항하는 듯했지만 중국 정부의 반발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들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 드라마를 문화 침투로 규정하고 자국 내 한국 콘텐츠 차단을 선언했습니다. 경제적 압박도 이어졌죠. 한국 관광 상품 판매 중단, 한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 노골적인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재단 이사회에서는 불안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국익을 위해 프로젝트를 잠시 미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망설였습니다. 이런 국제적 갈등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 그때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승리한다. 후퇴는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사들도 이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세계 여론이 양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역사 해석의 자유를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우리를 지지했죠. 그때 유엔 문화포럼에서 연설할 기회가 왔습니다. 아시아 문화유산의 세계적 재평가라는 주제의
이 포럼은 전 세계 문화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호텔로 향하는 길, 뉴욕의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일의 연설이 우리 프로젝트, 아니, 우리 역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으니까요. 호텔방에서 연설문을 검토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UN 본부로 향했습니다. 공연장 같은 넓은 회의장에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옆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때 리우 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최 부이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역사는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발적인 그의 말에 저는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리우 박사님.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전 세계 대표들과 언론인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역사는 국경이 아닌 사실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완성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확신을 담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북선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피어난 인류의 창의성과 불굴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진행 중인 복원 프로젝트는 세계 해전사의 한 페이지를 정확히 쓰기 위한 노력입니다. 연설 중간에 스크린에 우리가 복원한 거북선의 3D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회의장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거북선의 철갑 구조와 회전포 시스템이 16세기에 구현됐다는 사실에 많은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세계 해전사는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모든 문명의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요. 제 연설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지어 중국 대표단에서도 몇몇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힘은 국경을 넘어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CNN은 저를 아시아 역사 전쟁의 중심에서 진실을 지켜낸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더 중요한 메시지가 도착했죠.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전직 국정원 요원의 연락이었습니다. 지혁 씨, 당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을 당신이 완성하고 있으니까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명예, 우리의 역사, 그리고 진실.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으로 또 다른 뉴스 알림이 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클레어 마틴의 배신 사실을 상세히 보도한 것입니다. 기사는 클레어의 이메일과 금융거래 내역을 입수해 그녀가 중국 학술재단으로부터 받은 자금 내역, 리우 첸과의 미래 장면, 심지어 그들이 과거 일본 역사 왜곡 프로젝트에도 관여했다는 사실까지 폭로했습니다. 누가 이 정보를 언론에 제보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재단 내부의 누군가였을 겁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클레어의 이메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한국의 역사적 자부심을 꺾는 것은 동아시아 문화 헤게모니 재편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문화적 패권을 위한 천병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클레어와 리우의 배신에 대한 뉴스가 퍼지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죠. SNS에는 해시태그 거북선은 우리 것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대학생들은 중국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제학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학문적 객관성을 가장한 문화 제국주의라는 비난이었죠. 그날 오후 제임스가 전화로 연락해왔습니다. 지혁, 이 뉴스를 봤나? 이제 우리가 진짜 일을 할 때야.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거북선의 3D 복원과 시뮬레이션을 바로 시작하자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제작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북선의 설계와 구조를 완벽하게 3D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임스와 함께 한국에서 가져온 사료들과 영국 해군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을 비교 분석했죠. 거북선의 철갑 구조, 십자포의 발사, 메커니즘, 용머리에서 분사되는 화학 연마까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재현하려 했습니다.
작업실에서 밤을 샜던 날 제임스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복원이 아니야. 우리가 세계 해전사를 다시 쓰고 있는 거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복원이 완료되었을 때 전 세계의 해양학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을 초청해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거북선의 실제 크기 모형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자 경탄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미 해군 장성 한 명은 이것은 16세기의 스텔스 기술이다라며 찬사를 보냈죠. 거북선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저는 청중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투 철학과 설계 과학, 그리고 정신적 리더십의 집약체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함대가 양적으로는 10배 이상 우세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 혁신적인 배로 23전 23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는 거북선 구조를 분석한 특별 세미나가 열렸고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순신의 해전 전략을 현대 군사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북선은 이제 동양의 신비한 무기가 아닌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인정받는 혁신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의 드라마와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되는 날이었죠. 저는 집에서 홀로 첫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거북선이 등장하고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장면에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거북선이 파도를 가르며 일본 함대를 향해 돌진하는 장면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 장면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위대함이 세계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방영 첫 주 드라마는 비영어권 콘텐츠 최초로 글로벌 OTT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38개국에서 역대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고 뉴욕타임스는 이것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문명사적 전환점이라는 평을 실었죠. 타임즈는 역사를 바꾼 배라는 제목으로 거북선을 표지에 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거북선 챌린지, 해시태그 이순신 정신, 해시태그 한국 전략 전설 해시태그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청소년들이 거북선 설계도를 그리는 챌린지에 참여했고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은 거북선의 전술을 현대해전에 적용하는 논문을 쏟아냈습니다. 할리우드 제작진들이 처음 의심했던 이순신의 매력은 이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감독은 제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지역, 당신이 옳았어. 이건 단순한 액션물이 아니었군. 역사가 때로는 최고의 드라마라는 걸 배웠어. 해외 언론의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 재단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흥행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역사는 증명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증명의 과정을 세계와 함께 했을 뿐입니다. 한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문화 패권을 둘러싼 한중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이건 한국과 중국의 대결이 아닙니다. 진실과 왜곡의 대결이죠. 역사는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류의 공동 자산입니다. 우리는 그 진실의 한 페이지를 바로 세우려 했을 뿐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중국 내부에서 왔습니다. 베이징 대학을 비롯한 중국 내 학자들이 공개 성명을 통해 거북선은 조선의 독자적 전략 무기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진실을 선택한 그들의 용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우첸도 유튜브 생중계 인터뷰에서 사과했습니다. 진실은 예상보다 강했고 저는 그 진실을 가볍게 봤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제 해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한국 정부는 아버지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복권시키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30년 만의 일이었죠. 아버지는 문화재 밀수범이 아닌 문화재 보호를 위해 헌신한 애국자로 재평가받았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명예의 전당이 생겼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섰을 때 바람이 불어 눈물을 말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을 제가 완성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을 묘 앞에 조심스럽게, 그러나 자랑스럽게 놓았습니다. 이제 이순신과 거북선은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과 정신의 아이콘으로 살아났습니다. 국제 해군 포럼에서는 이순신 리더십 프로그램이 개설되었고 각국 박물관에서는 거북선 전시회가 줄을 이었죠. 심지어 NASA에서는 새로운 우주 탐사선의 이름을 거북선으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통영의 작은 섬에 있는 별장에서 며칠을 보내고 있었죠.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이런 바다를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 패배가 거의 확실했던 상황에서도 그는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았을까?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할 때 역사는 미래를 열어주는 지혜가 된다는 것을. 지금 제 책상에는 거북선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그 모형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역사를 쓰지 않았지만 역사를 지켜냈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남기고 있다고.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때로는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 이제 그 그림자가 걷히고 용의 모습이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거북선은 단순한 목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박한 위기 속에서도 창의성과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간 우리 민족의 상징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장수가 아닙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표상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감동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즐거운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